내가 한 손으로도 상대해줄게. 내가 이기면 결혼해? 베트남 여자 장교가 한국 특전사를 향해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주변 베트남군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치민시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그녀를 구해낸 건 무시당했던 그 한국 특전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고장, 너 따위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동안 5명의 무장기한들은 이미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도대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특전사의 위대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반전이 있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2009년 5월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 정글 훈련장에서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합동 대테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는 한국 특전사 중 한 명으로 32세의 평범한 외모에 키 180cm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사실 이번 훈련은 동남아 마약 루트 추적이라는 극비 임무의 일환이었지만 민수는 그저 성실한 평범한 군인으로만 보였죠. 훈련 첫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민수는 그녀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응웬티란 소령, 베트남군 정예부대 소속 28세 여성 장교로 미스코리아급 미모를 자랑하며 완벽한 군복 차림새로 등장했습니다. 모든 남성 군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베트남 상급 장교들조차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란의 첫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 환영해. 하지만 솔직히 K-팝이나 하는 한국 남자들이 진짜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녀는 한국 특전사들을 향해 대놓고 반말을 사용했고 통역을 들은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드라마 촬영장이 아니야. 진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더욱 직설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힘도 약하다면서 군대에서도 여자들이 더 강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말이야? 한국 특전사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지만 외교적 예의상 참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민수는 조용히 란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베트남 상급 장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호치민시 남쪽 지역에 대한 암호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글 훈련이 시작되자 란은 이상하게도 이 지역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글이 자신의 뒤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일반적인 훈련 코스가 아닌 외진 경로들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경 모의 전투 훈련에서 란은 기다렸다는 듯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민수 상사지? 나와 1대1 모의 전투 한번 해볼래? 주변이 조용해지자 란은 계속 도발했죠. 내가 여자라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난 한 손만 사용할게. 그래도 내가 이기면 그녀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결혼해? 주변 베트남군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란은 베트남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격투 실력을 자랑했기에 이런 자신감을 보였던 것이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란이 한국 남자들은 정말 겁쟁이야. 여자 하나 상대하는 것도 무서워해? 라고 추가 도발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김상사만이 민수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한국 특전사들은 오히려 걱정스러워했죠. 모의 전투가 시작되자 란은 정말로 한 손을 뒤로 묶었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먼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치 그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지에 가까운 회피였죠. 5분이 지나자 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민수는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처음으로 공격에 나서자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란이 반응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평범해 보였던 한국 특전사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란을 도와 일으켜 세우며 좋은 경기였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죠. 그날 저녁 민수가 혼자 훈련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란이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낮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지하고 궁금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민수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민수는 그냥 평범한 특전사입니다라고 답했지만 란의 눈에는 그 답변을 믿지 않는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역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란은 호치민시 남쪽 지역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2009년 5월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의 정글 훈련장에서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합동 대테러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양국 군인들의 친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 진짜 목적이었죠. 박민수는 한국에서 온 특전사 중 한 명으로 32세의 평범한 외모에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체력 훈련에서 민수는 항상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었는데 이번 훈련 참가 자체가 동남아 마약 루트 추적이라는 극비 임무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 그는 그저 성실하지만 평범한 한국 군인일 뿐이었죠. 훈련 첫날 저녁 베트남군 막사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게 됩니다. 응웬티란 소령, 베트남군 정예부대 소속의 28세 여성 장교였는데 그녀의 미모는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군복 차림새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입장하는 그녀를 보며 모든 남성 군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심지어 베트남 상급 장교들마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란의 첫 번째 발언은 한국 특전사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환영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K-팝이나 하는 한국 남자들이 진짜 전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통역을 들은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어로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남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는 그녀의 모습에서 민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간에 란은 한국 특전사들 쪽으로 다가와서 더욱 직설적인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는 진짜 정글 전투를 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가짜 액션 말고요. 그녀의 영어 실력은 유창했고 일부러 한국어 단어까지 섞어가며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주변 베트남 장교들은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한국 특전사들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외교적 예의상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역시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란의 다음 말은 정말로 도를 넘은 것이었죠. 아, 그러고 보니 한국 남자들은 힘도 약하다면서요? 군대에서도 여자들이 더 강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말인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고 특히 김상사는 당장이라도 일어설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쌀국수를 천천히 먹으며 란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베트남 상급 장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었고 특히 호치민시 남쪽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거든요. 민수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본격적인 정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특유의 무더위와 높은 습도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고생하고 있었는데 람마는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글이 자신의 뒤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다른 베트남 남자 군인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 지역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일반적인 훈련 코스가 아닌 외진 경로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모의 전투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박민수 상사님이죠? 혹시 저와 1대1 모의 전투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녀의 제안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라는 계속해서 도발했죠. 물론 제가 여자라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한 손만 사용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기면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결혼해줘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 베트남군들이 폭소를 터뜨렸고 한국 특전사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라는 자신의 도발이 성공했다는 듯 더욱 거만한 표정을 지었는데 사실 그녀에게는 이런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격투 실력을 자랑했고 특히 정글전에서는 남자 군인들조차 그녀를 당해낼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도발에 응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임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시선과 란의 계속되는 모욕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란이 한국 남자들은 정말 겁쟁이군요. 여자 하나 상대하는 것도 무서워해요? 라고 추가로 도발하자 민수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김상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상사만이 민수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국 특전사들은 오히려 걱정스러워했는데 란이 보여준 실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민수가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모의 전투가 시작되자 란은 정말로 한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녀의 자신만만한 표정과 여유로운 자세에서 진짜 실력자의 기운이 느껴졌고 주변 관중들도 이미 승부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군들은 란의 승리를 확신하며 한국 특전사들을 조롱하는 눈빛을 보냈고 심지어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결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란이 자신있게 먼저 공격을 시도했는데 민수는 마치 그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경지에 가까운 회피였죠. 란은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고 민수는 여전히 방어만 하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민수는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주변 관중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는데 분명 민수가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란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수가 처음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란이 반응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다음 순간 란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란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뭔가 납득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평범해 보였던 한국 특전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당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민수의 반응이었죠. 그는 란을 도와 일으켜 세우며 좋은 경기였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고 마치 방금 전의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훈련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란이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진지하고 궁금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민수 씨, 당신 정말 누구예요? 란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냥 평범한 특전사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란의 눈에는 그 답변을 믿지 않는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역시 란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호치민시 남쪽 지역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오후 훈련이 끝난 후 현지 가이드 팜이 한국 특전사들에게 호치민시 시내 문화체험을 제안했습니다. 35세의 팜은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으로 겉보기에는 친근한 미소를 가진 평범한 가이드였지만 민수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팜이 한국 특전사들의 신상 정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묻는 것이 이상했죠. 호치민시 중심가는 오토바이들로 가득했고 거리 곳곳에서 쌀국수 냄새와 함께 각종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팜은 한국 특전사들을 벤탄 시장으로 안내하며 베트남 전쟁 당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유독 미군과 한국군의 작전 방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민수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는데도 군인 특유의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제와 달리 한국 특전사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전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죠. 란은 팜과 베트남어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일반적인 안부 인사치곤 너무 진지하고 은밀해 보였습니다. 우리 좀 더 재미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팜이 제안한 곳은 호치민시 뒷골목 지역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현지인들만 아는 숨겨진 맛집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수는 그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늘어선 건물들은 대부분 오래되었고 곳곳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은밀한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라는 이상하게도 이 복잡한 뒷골목 지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길을 헤매는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 있게 방향을 제시했고 심지어 어떤 가게가 맛있고 어떤 곳은 피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베트남 현지인인 팜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특정 건물들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경, 일행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음식점치고는 손님이 별로 없었고 대신 코너 테이블에 앉은 몇몇 남자들이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행동 패턴이 일반 시민들과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는데 특히 그들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암호화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조직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식사 도중 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그녀를 따라 나섰는데 란이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긴급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베트남어였지만 그녀의 표정과 몸짓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남쪽 루트와 오늘 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마친 란이 돌아서는 순간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죠. 하지만 민수는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오만하고 거만한 여성 장교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는 긴장된 인물의 모습이었거든요. 식당으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밤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란은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특히 란이 식당 입구 쪽을 자꾸 힐끗거리는 모습에서 민수는 뭔가 예정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죠. 그리고 밤 9시가 되자 팜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이 골목을 구경하고 싶어요. 란이 말했을 때 민수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다른 한국 특전사들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민수는 호기심이 생겼다며 란과 함께 남기로 했죠. 사실 그는 란의 정체와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더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상가들이었던 곳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고 수상한 인물들이 골목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란은 이런 변화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특정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골목 깊숙한 곳에서 란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인형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분명 무언가 위험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제서야 그녀가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민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베트남 뒷골목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5명의 남자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리더로 보이는 자의 허리춤에서는 권총 손잡이가
살짝 보였죠. 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민수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진짜 공포에 떠는 평범한 여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도주로는 제한적이었고 상대방들은 이 지역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란을 보며 베트남어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에서 이것이 우연한 강도 행위가 아니라 계획된 일임을 직감했죠. 란이 전화통화에서 언급했던 오늘 밤이라는 시점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리더급 남자가 란에게 베트남어로 무언가를 소리쳤는데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베트남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란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했죠. 아마도 정보나 물건 혹은 그녀의 신병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란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거부하는 듯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5명의 무장기한들이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는데 그들 눈에는 한국인 관광객 정도로 보이는 민수를 우습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죠. 리더는 민수를 향해 손짓하며 저리 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깨에 긴장이 풀리는 동시에 발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괴한이 몽둥이를 들고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번개 같았죠. 상대방의 공격 궤도를 정확히 읽어내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한 뒤 순간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괴한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해 몽둥이를 떨어뜨린 후 연속 동작으로 그의 급소를 가격했죠. 첫 번째 괴한이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하나씩 무력화했죠. 칼을 든 2번째 괴한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빼앗은 후 3번째와 4번째는 거의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리더마저 권총을 뽑을 틈도 없이 민수의 손에 의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체 상황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어제 훈련장에서 보여준 실력도 놀라웠지만 실전에서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이런 상황들을 겪어온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민수는 쓰러진 괴한들을 간단히 수색한 후 그들의 휴대폰에서 몇 가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베트남어였지만 숫자와 영어 몇 개로 이루어진 암호들이 눈에 띄었죠. 특히 루트 7과 미드나이트 딜리버리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민수는 이들이 단순한 거리 깡패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설명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민수가 란을 향해 말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한국 특전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보여준 것은 정규 군사훈련으로는 절대 습득할 수 없는 수준의 전투기술이었거든요. 특히 그가 상대방들을 제압하면서도 최소한의 소음만 냈다는 점에서 은밀 작전에 특화된 훈련을 받았음이 분명했습니다. 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베트남 내무부 소속 비밀 수사관이었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밀수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죠. 특히 한국을 경유하는 새로운 루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관련 단서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가 발각되면서 오늘 밤 제거 대상이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수는 란의 설명을 들으며 상황의 복잡성을 파악했습니다. 자신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지만 란이 내무부 수사관이라면 오히려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아직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쓰러진 괴한들의 동료들이 상황을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죠. 민수는 재빨리 판단을 내렸는데 이곳에 더 머물러 있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란의 손을 잡아 끌며 골목 반대편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란이 그 방향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민수의 질문에 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방향에 마약 조직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민수는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고 란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벗어나려는 순간 민수는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동료들이 확인하러 오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된 것 같았죠. 과연 이들이 이 위험한 베트남 뒷골목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란의 손을 잡고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가리킨 방향에는 정말로 수상한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출입구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특히 건물 옆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어서 이곳이 단순한 주거용 건물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란은 건물을 가리키며 저곳이 마약 조직의 주요 거점 중 하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주로 밤 시간대에 물건들을 나누고 다음날 배송 계획을 세우는 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이 정보가 자신의 임무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란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자 민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숨어서 상황을 관찰해 보자는 것이었죠. 란은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민수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결국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뒤편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는데 예상 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는 여러 남자들이 큰 가방들을 나르고 있었고 그 가방들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로 보아 마약류임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서 부산항과 내일 새벽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민수는 이것이 한국으로 향하는 밀수 경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건물 옥상에서 강한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춰졌습니다. 막루 역할을 하는 감시원이 있었던 것이죠. 곧이어 건물 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무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민수와 란은 발각된 것을 깨닫고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지만 이미 주변이 포위되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면 돌파보다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혼란을 틈타 정보를 더 수집한 후 빠져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죠.
라는 너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민수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이런 상황에 여러 번 노출되어 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뒷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작업장을 발견했습니다. 지하까지 연결된 넓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약을 소포장하고 포장재를 바꾸는 전문적인 시설이었죠. 특히 한쪽 벽면에는 여러 나라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빨간색 선으로 연결된 경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지도에서 부산과 인천을 거쳐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조직이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규모 범죄 집단임이 분명했죠. 특히 한국 부분에 표시된 여러 지점들을 보며 이들의 활동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는 작업장 한쪽에서 베트남 군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었고 계급장까지 정교하게 위조된 상태였죠. 이는 마약 조직이 군부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거나 아니면 군인들을 매수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작업장 안쪽에서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어로 누군가를 크게 꾸짖는 소리였는데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민수와 란이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응엔 중령이 서 있었죠. 합동훈련에서 란을 특별히 아껴주던 바로 그 상급 장교가 이곳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응엔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상급자가 실제로는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특히 중령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과 배려가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민수는 이 상황을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응엔 중령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베트남 군부의 부패의 규모가 상상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했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응엔 중령이 갑자기 그들이 숨어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말이죠. 과연 민수와 란은 발각되지 않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응엔 중령의 시선이 그들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향했지만 다행히 작업장 안의 소음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령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부하들에게 주변을 수색하라고 지시했죠. 민수는 란의 손목을 잡고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는데 작업장 구석에 있는 큰 컨테이너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포장이 완료된 마약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에는 목적지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인천, 광양항 등 한국 주요 항구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민수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란이 그의 팔을 급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응엔 중령이 두 명의 부하와 함께 그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상한데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았는데 중령의 목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 만약 발각되면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란은 베트남 내무부 수사관이라는 정체가 들통나면
즉석에서 처형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령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컨테이너만 돌면 완전히 노출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장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조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중령에게 뭔가 급한 소식을 전하는 듯 했죠. 베트남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서 경찰과 포위라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엔 중령은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시작된 틈을 타서 란과 함께 작업장 반대편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벽면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한국어로 된 메모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김상사 마이너스 훈련 일정 확인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의 동료인 김상사가 이들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설마 김상사가. 민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란이 그를 급하게 제지했습니다. 작업장 안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직원들이 증거물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고 중요한 서류들은 소각로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응엔 중령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긴급 대피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이 모두 파괴되기 전에 핵심 정보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는 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낸 후 조심스럽게 소각 직전의 서류들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소음을 내고 말았는데 가까이 있던 조직원 한 명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가 있어? 조직원의 외침에 작업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가 숨어 있는 방향으로 쏠렸죠. 응엔 중령도 통화를 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민수는 정면 대결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컨테이너 뒤에서 나타나자 작업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응엔 중령은 한국 특전사가 이곳에 나타난 것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즉시 부하들에게 민수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는데 하지만 민수의 다음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민수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처음 달려든 2명의 조직원을 순식간에 제압한 후 연속으로 3번째와 4번째를 무력화했죠. 그의 움직임은 어제 훈련장에서 보여준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전에 특화된 고도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거든요. 응엔 중령은 민수의 실력을 보고 그가 단순한 특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그의 전투 스타일에서 특수부대 출신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중령은 권총을 빼들며 경고했지만 민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오늘 여기서 끝이야. 응엔 중령이 권총을 겨누며 말했을 때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의 온화함 대신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죠. 바로 이 순간 작업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경찰이 이곳을 포위한 것 같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란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 손에는 어디선가 구한 권총이 들려 있었고 응웬 중령을 향해 겨누고 있었죠. 중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상급자가
조국을 배신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삼각대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응엔 중령은 민수를, 란은 중령을, 그리고 주변의 조직원들은 둘 다를 겨누고 있었죠. 작업장 밖의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정말로 누군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삼각 대치 상황에서 첫 번째로 움직인 것은 응웬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작업장 한쪽에 있던 비상 스위치를 눌렀고 순간 모든 조명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 감각으로 응웬 중령 쪽으로 움직였고 권총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민수는 이미 몸을 낮춘 상태였고 탄알은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격투는 치열했는데 응웬 중령도 상당한 실력을 갖춘 군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제압되지 않았죠. 하지만 민수의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중령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해서 권총을 떨어뜨린 후 연속 기술로 그를 무력화했습니다. 비상 조명이 켜지면서 상황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중령을 겨누고 있던 그녀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죠. 민수는 순간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변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상대였지만 민수는 체계적으로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작업장 뒷문이 열리며 베트남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민수가 아니라 조직원들만 체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찰대 선두에는 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베트남어로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그녀가 단순한 내무부 수사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 정체를 숨겨야 했어요. 란이 다가와서 말했을 때 그녀의 진짜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국가보안부 소속 특수요원으로 이번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의 실제 책임자였던 것이죠. 처음부터 한국과의 합동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민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극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란이 먼저 정체를 드러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특히 한국 내 마약 유통망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란과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아직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응웬 중령이 의식을 되찾으며 일어났을 때 란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실 중령의 배신을 확신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고 오늘 밤이 그 증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설명했죠. 특히 중령이 한국 루트 개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이번 합동훈련을 이용해서 함정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란, 너까지 배신하다니. 응웬 중령이 쓸쓸하게 말했지만 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그에게 더 이상 존경의 마음은 없다는 듯이 말이죠. 경찰들이 중령을 체포하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숨겨두었던 수류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중령에게 달려들어 수류탄을 빼앗은 후 안전핀을 다시 끼웠죠. 그의 반응 속도와 판단력은 일반적인 특전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란은 이 모습을 보며 민수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란은 민수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김 상사도 이번 작전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배신자가 아니라 한국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또 다른 요원이었고 민수의 신변 보호와 작전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메모는 작전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도 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을 때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속과 임무는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작업장에서 확보된 증거들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습니다.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 루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까지 연결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전모가 드러났죠. 특히 베트남 군부 내 부패의 규모가 응웬 중령 개인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차원임이 밝혀져서 양국 모두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란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바로는 이번에 잡힌 것은 전체 조직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작업장에서 나온 후 란은 민수를 안전한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호치민시 외곽에 있는 베트남 국가보안부 비밀 안전가옥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이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시설로 무장되어 있었죠. 란은 이곳에서 민수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응웬 중령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현지 가이드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죠. 특히 그는 각국의 군부와 정보기관에 깊숙이 침투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전문가였고 이번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합동훈련도 그의 계획에 따라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란이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팜의 조직이 지난 3년간 수집한 한국 군사 정보들,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특수부대 작전 방식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국 특전사들의 개인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란이 말하며 특정 파일을 가리켰는데 그 파일에는 민수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정보는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대신 고위험 대상 마이너스 접근 금지라는 메모만 적혀 있었죠. 이는 팜의 조직도 민수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란이 먼저 신분을 공개했고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전된 마당에서는 협력이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07특수 임무대대 출신입니다. 현재는 국정원 해외팀 소속으로 동남아 마약 조직의 한국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민수의 고백에 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707부대는 한국 최고의 대테러 특수부대로 유명했고 그 출신이라는 것은 민수가 상상 이상의 실력자라는 뜻이었죠. 특히 국정원 해외팀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하는 최정예 요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란은 이제야 민수가 왜 그렇게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왜 상황 판단이 그토록 정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팜의 조직이 그를 고위험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도 명확해졌죠.
아마도 그들 나름대로 민수의 위험성을 감지했지만 정확한 정체는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파메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는데 란이 바로 그 협력 파트너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죠. 그럼 처음에 저를 무시하고 도발한 것도? 란이 당황하며 물었을 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당신이 진짜 베트남 측 협력자인지 테스트해 본 거예요. 사실 민수는 훈련 첫날부터 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녀의 반응을 통해서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전가옥 밖에서 갑자기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방문자는 없었기 때문에 란과 민수는 즉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죠. 창문을 통해 확인해 보니 검은색 SUV 세대가 집을 포위하고 있었고 무장한 남자들이 하차하고 있었습니다. 파메 조직이 이곳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란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그는 란에게 비상 탈출로가 있는지 물어봤고 란은 지하실을 통해 이웃집으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기 전에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팜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이었죠. 계속 숨어 다니면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란이 걱정스럽게 만류했지만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평범한 배낭 속에서 최첨단 통신 장비와 특수 무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란은 민수가 정말로 다른 차원의 전문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밖에서 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란 소령님 나와서 이야기해 봅시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과연 민수는 이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란에게 창문 쪽으로 가지 말라고 신호한 후 조심스럽게 밖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팜은 10명 정도의 무장계안들과 함께 집 앞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최신형 권총이 들려 있었죠. 특히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의 협상이나 타협은 없을 것이라는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주변 괴한들 역시 모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고 집의 모든 출구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3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 후에는 강제로 들어갑니다. 팜의 최후 통첩이 울려 퍼졌을 때 민수는 이미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지만 707부대에서 배운 실내 대테러 전술을 응용하면 충분히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죠. 특히 상대방이 민수의 진짜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평범한 특전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란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수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배낭에서 꺼낸 장비들은 일반적인 군용품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특히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권총과 성광탄들이 눈에 띄었죠. 민수는 각 장비를 점검하며 작전을 설명했는데 그의 침착함과 전문성에서 진짜 특수요원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주의를 끌 테니까 그 틈에 지하 통로로 피하세요. 민수가 제안했지만 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저도 도울게요. 그녀 역시 베트남 국가보안부 최정예 요원답게 이런 상황에서 동료를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신뢰를 확인했고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는 집 뒷문을 통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밤의 부하들 중 가장 바깥쪽에 있던 두 명에게 접근했는데 그들은 민수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707부대에서 훈련받은 침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고 두 명의 감시자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라는 집안에서 팜에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하지만 이는 민수와 미리 약속한 시간 벌기용 거짓말이었죠. 팜이 정문에 집중하는 동안 민수는 측면에서 하나씩 상대방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어둠 속의 유령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5번째 괴한을 제압할 때까지도 팜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번째를 공격하던 중에 작은 실수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짧은 비명을 질렀죠. 팜은 즉시 상황이 바뀌었음을 감지하고 부하들에게 경계 명령을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주변을 확인해봐. 이제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민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섬광탄을 던져서 일시적으로 상대방들의 시야를 차단한 후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죠. 강렬한 빛이 터지면서 팜과 부하들이 일시적으로 시야를 잃었는데 바로 그 순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의 전투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707부대에서 배운 CQC 기술과 국정원에서 습득한 암살술이 완벽하게 조합되어 상대방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연속으로 제압당했죠. 특히 그가 권총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군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매 발이 정확히 급소를 타격했고 한 발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팜은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야? 일반 특전사가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근했죠.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10m도 되지 않았고 최후의 1대1 대결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의 우두머리답게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사용하는 격투기는 베트남 전통 무술과 현대 전투 기술이 혼합된 독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치열했지만 결국 민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투 기술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팜이 마지막 수단으로 수류탄을 꺼내 들었는데 자신과 민수를 함께 죽이려는 자폭 공격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팜의 손목을 가격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린 후 연속 기술로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끝났군요. 민수가 쓰러진 팜을 내려다보며 말했을 때 란이 집에서 나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민수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어려 있었죠.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란의 감탄에 민수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두 사람은 호치민시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반자가 된 것이죠. 란은 민수에게 처음 도발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던 건 정말 미안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보여주는 거니까요. 라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에는 이런 협력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범죄에는 국경이 없듯이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연대 역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증명했거든요. 민수와 라는 서로 다른 나라의 요원이었지만 같은 신념을 가진 동료로서 앞으로도 함께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라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베트남에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이번엔 정말 관광 안내를 해드릴게요. 란의 농담에 민수도 웃으며 답했죠. 그때는 한 손으로도 상대해 줄게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빛난다는 것을 민수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면 진정한 동료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말이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편히 말씀해 주세요. 더 나은 영상으로 매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